보이스피싱으로 체포가 되거나 검거가 됐다,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이 오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CCTV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금 수거책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CCTV를 이미 확보를 해가지고 얼굴과 인적사항을 특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신원 조회를 해서 전화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미 어디서 몇 월 며칠 날 누구한테 얼마를 받았는지 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알바에 속아서 고액 알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역할 기여를 하셨다거나 한다면은 이미 경찰이 상당 부분 어느 정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경찰에서 얘기를 할 것인지, 내가 속은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내용이 있으면은 오히려 내가 속아서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겁이 나서 그런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걸 다 지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오히려 이게 저희가 소명하거나 주장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어떤 조직원으로서 가담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거든요.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화 내용, 그다음에 입금한 알바비를 입금받은 그런 계좌 내용, 이런 것들은 다 보관하고 계시고, 그거 내용을 이제 경찰에다가 충분히 소명하시는 게 오히려 혐의를 덮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 같은 것도 좀 남겨두는 예,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 알바몬에서 뭐 구했다, 혹은 어디에서 구했다, 광고가 마치 정상적인 이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처럼, 혹은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확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채용 과정,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주로 이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텔레그램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캡처해서 남겨두시면은 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지 몰랐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압수물 분석을 보통 하는데 핸드폰을 다 뺏어가거든요. 거기 있는 이미징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게 다 복구가 기본적으로는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용들을 좀 잘 보시고 압수됐을 경우에 뭐 문제가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경찰 조사에 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자분들이 피해 금액이 합산이 되다 보면은 형량도 상당히 세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보통 억 단위가 넘어가는 피해 금액인 경우에는 단기 실형 선고도 많이 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 혐의에 조금이라도 연루가 돼 있다 이러면은 처음부터 범죄 수사의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시고 관련된 증거도 제출을 하셔야 되지, 경찰에서 어떤 피해자의 어떤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고 경찰 조사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처벌 추세가 지금 굉장히 형이 강해지는 추세고, 그리고 2025년 10월 달에 사기죄의 형량이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 새로이 개정된 그 사기죄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양형 기준도 굉장히 대폭 상향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만약에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다고 하면은 꼭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가장 나한테 방어적으로 굉장히 좋을지 이런 점을 굉장히 전략을 잘 짜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사기 범죄거든요. 이 사기 범죄는 이제 재산 범죄인데 얼마나 피해 회복을 많이 했는지가 나중에 양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의 뭐 수거책이라든지 이제 전달책, 실무를 이렇게 실행했던 이런 그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은 집행유예로 석방이 된다든지 또는 형을 좀 낮춰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법원의 그 양형 실무를 보면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으면 그대로 실형을 선고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무죄 억울함을 다투는 그런 주장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양형상의 유리한 증거들을 잘 수집해서 제출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그렇게 취업 사기나 이런 걸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가담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취업했다고 생각하고 한 달에 받는 급여는 고작해야 200만 원, 300만 원 수준이고, 그리고 1회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뭐 주거든요. 근데 피해 금액은 1억, 2억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10만 원 받고 알바를 했는데 그 1억, 2억이라는 돈을 마련해가지고 피해자랑 합의하기는 사실상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원에서는 피해 금액이 3분의 2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피해가 회복되었느냐, 그거를 어떤 양형의 그런 참작 사유로 정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 이거에 가담이 되고 그 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요, 얻은 이익에 비해서는 많은 양의 범죄 수익금을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형사처벌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민사소송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배상명령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형사재판에서 이제 그 범죄 피해금을 배상하라, 공탁하라, 이런 취지의 압박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이외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자산에 대한 압류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사안에서는 3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시고 이제 정년 퇴임하셔서 건강도 괜찮고 하니까 뭐 노는이 그냥 뭐 알바라도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부동산 업체 이제 현장 임장 조사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했던 분인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셈이 돼서 범죄가 인정된다, 이런 또 경찰에서 1차 판단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월급은 후불이었기 때문에 뭐 급여는 받지는 못한 상태인데 받은 수익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범죄에 가담한 셈이 돼서 거액에 달하는 범죄 수익금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지금 놓여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이런 인식을 꼭 가지시고 한 번쯤 의심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되짚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뭐 피해를 당하셨으니까 억울하실 거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조직 형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그 피의자가 돼서 범행에 도움을 줬다고 해서 억울하게 처벌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게 오늘 방송을 보시고 좀 주의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